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중앙정치권 소식을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 시사 전망대입니다. 세계 방역을 그토록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1일 코로나 확진자가 2,2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송 구독을 서원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 섹션은 골치 아픈 정치권 얘기를 잠시 멈추고 요즘 새만금 태양광이 새똥광으로 변해버린 이 기가 막힌 환경 피해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북에 그 새만금이란 그 30년이 먹은 그 꿀단지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이 사업을 태양광으로서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으로서는 경제 효과도 없고 우리 전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새만금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왜 새만금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연일 요즘 그 일간지에 새만금이 새똥광이 됐다는 그 신문 보도가 연일 나고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2018년 10월인가 될 거예요. 2018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현장에 오셔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 선포식을 했어요. 그 임기 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22년 그 안에 민간 자본 10조 원, 정부 예산 5,690억 원을 투자해서 새만금을 세계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정책의 컨셉을 잘못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 당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 정치권에서도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전북에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8명의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 찬성은 그 국회의원 2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전북권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환경단체 또 전북 도민들도 이 30년을 기다려줬더니 고작 태양광이냐 이렇게 반대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의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는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제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새만금의 태양광을 밀어붙였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우리 전북 경제가 출렁거리고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는 군산의 현대조선이 가동이 중단되고 GM 자동차가 철수를 했습니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그게 난리가 났어요. 전라북도 경제가 무너지고 군산 경제가 무너지고 협력업체가 몇백 개가 도산되고 그런 난리 속에
전북 도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송화진 지사나 정부에 좀 뭔가 전북 경제를 살리고 군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 3월 9일이에요. 그때 초봄인데 좀 쌀쌀했어요. 제가 서울 생활 45년 서울에 제가 살고 있었지만은 그날같이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재경 서울에 있는 전북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한 4,000명, 5,000명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그냥 꽉 들이쳐가지고 범도민 권리대리를 했어요. 전북 경제를 살려둘라, 군산의 경제를 살려둘라, 현대조선을 다시 유치해주고 GM자동차를 다시 가동해둘라, 이렇게 데모가 아니라 권리대리를 했어요. 그날 저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강현옥 새만금 초대 새만금 위원장 전 전북 도지사를 하셨죠. 강현옥 지사님을 제가 모시고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그날 현장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골기대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송화진 지사를 비롯해서 문동신 군산시장님, 우리 고장의 정원율 익산시장님도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수천 명이 골기대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1.1km 그 거리를 시가행진을 했어요. 전북 경제 살려달라고. 전북 경제가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에 뭔가를 좀 경제를 휴생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가 2018년 3월 9일이니까 그 범도민 골기대회를 끝난 7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현장에 와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민간자본 10조 원 국가예산 5,690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7개월 사이입니다. 7개월. 범도민대회를 2018년 3월 9일 날 하고 7개월 후에 2018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현장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전북에 선물을 주겠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것이 그래서 그렇지 않나 어디까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만금에 어떤 정책을 해야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새만금도 살아나는가? 그것은 제 생각은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를 유치를 해야 합니다. 복합 리조트. 그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유치를 하면은 한순간에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2016년도에 20대 국회에서 김관영 국회의원께서 45명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받아가지고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좀 불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은 비행거리로 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명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뭐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하이 또는 중국의 베이징 또 그리고 2시간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있는 도시가 무려 10여 곳이 넘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그 허브 중심지인 이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를 유치한다면은 30년 묵은 그 새만금은 경제를 살리고 전북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미국의
라스베가스, 싱가포르의 마리아 베이 샌즈 또는 마카오 이런 도시에서 새만금이라 복합 리조트를 유치를 해서 연간 수익이 3조 원의 연간 경제적 효과를 본다는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연간 3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만금에도 지금은 복합 리조트 오픈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북 경제를 살리고 새만금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 사업은 다음 차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권고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국민의힘 대선 열차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좀 가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이 많이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한 지 2개월 좀 조금 지났어요. 지나고 그 효과는 젊은 친구들 2030의 청년들이 당원 배가운동에서 국민의힘을 유면한 젊은 친구들 2달 만에 11만 명인 이상의 새로운 당원이 지금 가입됐습니다. 이런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한 예로 윤석열 그 후보가 좀 뭔가에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말 실수들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역시 정통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한테 따끔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각 후보들 캠프에 있는 사람들 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그 장제원 의원이 동물의 왕국의 그런 정치 형태, 돌고래는 양식장에서 기를 수가 없다느니, 또는 신지호 전 의원 같은 분은 이준석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는 그런 소리를 안고 있는데, 그 밑이 측근이라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쓰잘데없는 허튼 소리를 하고 해서 당을 분열을 시키고 내부 총질을 하는,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 국민의힘 지도부 이쯤에서 이제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 윤석열 캠프의 홍보 정무팀들 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정돈해서 이렇게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망하는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들한테 더 이상 상처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요,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은 독립된 그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3선, 4선 은 사람들이 그 후보들의 캠프에 들어가지고 찍고 있네 하고 하는 것 보면은 저는 참 이 국회의원들이 배아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가 참 한심해요. 그런 것 보면은. 그리고 왜 그 국민의힘 그 후보들 말입니다. 그 우량주 후보들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황교안 이런 우량주 후보들이 왜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나 먹었어요. 그 후보 캠프에 있는 그 측근들 말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각자 후보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정책,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으로 국민들한테 좀 점수 좀 따봐요. 예? 뭐 윤석열 후보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간에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국민의힘 그 차가 새 차고 세단이 차는 새 차를 신차를 뽑았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내비게이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바퀴 4개는 헛바퀴가 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 대표가 돼서 비빔밥 정치를 하겠다고 식감도 좋고 재료를 많이 들여서 맛있는 비빔밥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빔밥 정치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지금 정치가 되고 있어요. 예? 아니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 들어온 윤석열 후보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 당 대표를 흔드는 걸 보니까 가관이다.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에? 콩가루 집안이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대로 가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보는 이 대통령 선거는요. 마지막에 가면 51대 49입니다. 진영 논리로 싸우게 됐어요. 진영 논리로. 그 원희룡 그 후보가 말한 대로 이준석 당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또는 기타 후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임무가 무엇인가,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이겼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줄을 지금 놓고 있는데 서울 부산 선거는 1년짜리예요. 내년 선거가 제대로 정권 창출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은 지방선거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국민의힘 정말로 정신 차려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대동 단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섹션 세 번째는 민주당 경선도 지금 불복 얘기가 나오고 막가파 예비 경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못지않게 이쯤 되면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그 민주당의 그 앞서가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명락 대전이 지금 볼만합니다. 그 예비 경선도 토론회가 지금 중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지금 경쟁하다 보니까 때 아니 무슨 조폭 들어오고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놓고 상대방을 공격하더니 급기야는 또 양측 캠프에서는 또 난리가 났어요. 이낙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서른 의원 이재명 후보 형수 그 욕설을 듣고 어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느냐 이런 또 경선 불복의 뉘앙스를 풍기는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방송인 또 김용민 씨까지 또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 2년 7개월 동안 총리 시절에 막걸리를 7,000병
막걸리를 7,000병을 먹었으면 하루에 8병 이상 먹었는데 뭐 막걸리 총리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왜 여기서 또 막걸리 얘기가 나옵니까? 예? 우리 요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우리 영탁 가수가 막걸리 그 노래도 있는데 우리 영탁 가수가 들으면은 기분 나쁠 것입니다. 또 이에 또 질세라 또 이낙연 후보가 기본소득의 예를 들어서 기생충 영화 그 한 토막 얘기까지 또 꺼냈어요.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주는데 거기에 기생충의 그 영화 중에 주연급이 이선균과 송강호가 나와요. 이선균은 부잣집에 아주 그냥 고대광실 부잣집에 살고 송강호는 지하실 방에 살아요. 지하실 방에.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의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이선균과 지하에서 비오면 새는 그 송강호가 똑같이 기본소득 8만 원씩 주는 게 그게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성균 부잣집에서 세금을 안 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아, 이게 참,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게 할 소린가. 참, 민주당도 예비 경선이 전입 가경입니다. 전입 가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그 후보 밑에 그 전북권에서 참 열렬히 좀 환영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우량주인 우리 정세균 후보 뭐 오늘 제가 보니까 주택 공약을 냈는데 고개가 갸우뚱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문제로 얼마나 이렇게 급하고 생각을 많이 했으면은 우리 정세균 후보가 주택 공약을 어떤 공약을 냈냐면 학교의 상층부에 아파트를 줘서 학교에 다니는 그 학부모들과 연계성을 일으키는 그런 주택 정책을 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좀 뒤떨어지는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제가 민주당의 포퓰리즘의 그 공약들을 보고 허경영 총재가 생각납니다. 허경영 총재. 요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허경영 총재의 그 공약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허경영 총재한테 좀 과외 수업을 좀 많이 받아야겠어. 나는 그 허경영 총재의 그 공약 중에서 하나 좀 이렇게 관심 깊게 본 것은 국회의원을 싸그리 없애자는 그 공약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그 세비가 1년에 연간 1억이 넘어갑니다. 그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연봉으로 국민들한테 다 주겠다. 그런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다 없앨 수는 없고 거기서 국회의원 그 연봉에서 50%를 삭감을 해서 연봉이 1억이라면 5천만 원 연봉을 줘서 봉사, 명예 그런 취지로 국회의원들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허경영 총재의 그 공약 중에 제가 관심 깊게 본 공약이 바로 그건데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외국에서 좀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영 논리로 네 편 내 편 들어서 싸우니까 차라리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정말로 이렇게 네거티브 하지 말고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을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실천하겠다.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 경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선진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공약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치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